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 점점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가올 10년을 움직일 IT 기술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종욱 연구위원이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종욱 연구위원은 현재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테크팀 수석 연구위원으로 2017년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 2018년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2위에 선정되셨습니다. 요즘 IT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오늘 주제가 더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다가올 IT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IT가 그 T자가 테크놀로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의 관점을 가지고서 긴 스토리에서 IT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술하면 또 워낙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메타버스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온갖 기술이 막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종욱 연구위원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지 조금 더 실마리를 잡아갈 수가 있겠죠? 네, 제목을 새로운 10년의 IT 기술을 찾아서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저희도 이제 직설화법을 통해서 어느 종목 내년에는 뭐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를 꼭 제 종목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종목 추천에서 이 삼성증권에서 무엇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사게 되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보면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떨어졌을 때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IT 속에서 어떤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야기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치의 그 종목들의 위치를 한번 찾아내 보는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IT에서는 너무 중요한 변곡점이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벤츠 S클래스예요, 둘 다.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게 신형 S클래스이신 것 같으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왠지 모르게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신형일 것 같은데. 와, 굉장히 눈이 매섭네요. 맞나요? 네, 오른쪽이 신형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로 S클래스에 대한 이제 상황들은 바뀌지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 외부, 내부의 디자인만 보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엔진 좋아졌고, 편의장치 조금 있었고, 실내 좀 더 넓어지고, 디스플레이가 여기 보니까 한두 개가 더 붙었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시잖아요. 네, 물론 이 벤츠는 이 새로운 S클래스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R&D를 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연마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겠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소비자들의 선택에 기술은 점점 더 뒷전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한 거예요. 아이폰 어떤 게 신형일까요? 어떤 게 신형인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갤럭시 유저여가지고요. 아이폰에 대해선 잘 모르는데 이번에도 오른쪽이 왠지 신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디자인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아이폰 13이 왼쪽 디자인으로 올해 출시가 되었을 때 많은 디자인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닌가요? 네, 왼쪽이 신형이고요. 네, 자세한 거는 이제 아이폰의 일반 모델에 구멍이 대각선이냐 직선이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패러디도 인터넷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 구멍이 3개짜리 프로 모델의 이 세 구멍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게 어디까지 커지느냐에 대한 패러디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작년에 나온 아이폰, 올해 나온 아이폰 그렇게 차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돈도 거의 비슷하게 썼는데요. 일단은 이제 프로세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메모리 더 많이 돈 쓰고, 그다음에 카메라에 돈을 더 많이 쓰고, 나머지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전체 예산을 맞추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벤츠의 S클래스가 업그레이드 된 거와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더 나은 디스플레이, 더 빠른 프로세서, 그다음에 더 화질이 좋은 카메라, 네, 당연히 장착됐겠지 라고 소비자들은 생각하고 신형을 사는 걸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이폰이 다른 폰이랑 너무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었고 기술의 격차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채 10년이 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아이폰 4S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출시할 때 새로운 핸드폰을 사겠다고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였고 결국 이날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출시를 것만 같네요. 네, 그렇죠. 출시를 연기했을 정도예요. 이 시대는 당연히 끝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TV도 마찬가지였죠. 66년에 한국에서 최초의 TV가 나온 이후에 96년에 삼성 명품 TV라고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30년 동안 TV는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튜너가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딱 요거 하나 바뀐 건데 그 뒤로 10년 동안 LCD로 모든 TV들이 다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난 100년간의 TV보다 지난 10년간의 TV 변화가 훨씬 더 클 정도로 기술의 혁신이 엄청나게 TV 쪽에 나왔는데 이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 기술의 시대 끝났어요. 네, 그럼 네, 완전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에 처음에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을 때는 모두가 환호성이 절로 나왔어요. 네. 진짜 절로 나왔거든요. 근데 2015년에 팀 쿡 사장님께서 똑같은 걸 똑같이 나와서 이제 더 해맑은 웃음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바뀐 건 없었죠. 심지어 2020년에는 저 약간 충격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패드 행사가 없었어요. 2020년에 아이패드 프로 두 모델이 3월 달에 나왔었는데 네. 이게 그냥 인터넷에 그냥 장터에 하나 딱 올라갔어요. 그림만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느끼죠. 당신이 아는 그 아이패드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된 성능에 뭐 더 좋은 화질에 더 좋은 카메라를 넣고 아이패드가 나왔겠거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이 시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 제목을 IT 그러나 기술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지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삼성 그룹에 다니고 삼성전자의 기술을 믿고 그 다음에 기술 트렌드가 앞으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제목을 지어보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폰은 지금 더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 기술이 변했는지를 알던 시절에 2012년, 13년보다 지금은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고 있는 이 아이폰의 시대에 아이폰이 더 잘 팔려요. 왜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아이폰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거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현상도 이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살 때는 이 핸드폰, 저 핸드폰 한번 골라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살 때는 브랜드를 딱 찍고 들어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아이폰에서 나온 그 신뢰감,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당연히 새로운 기술을 채용했겠거니 하는 요 믿음 자체가 아이폰의 구매로 이어지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 애플 판매량 의심하지 마세요. 심지어 그걸 확장시켜서 내년에 스마트폰 판매량도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잘 팔릴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첫 곡지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C, 태블릿, TV 전부 다 작년에 굉장히 잘 팔렸고요. 올해 1년 내내 화두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PC가 언젠가 꺾일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심지어 HP와 델처럼 PC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조차 내년에 PC는 올해보다는 덜 팔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격리가 필요했고 그 때문에 PC를 갑자기 이제 먼지 털고 타다가 너무 낡았네 하면서 교체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서프라이즈, 그리고 이번에 3분기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아니 PC가 왜 이렇게 잘 팔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PC 네. 바뀐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혁신을 원하는 건지조차 이제는 모르겠다. 이건 네. 새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디바이스는 거의 소비재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지만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스마트폰이나 PC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회의감이 들기는 합니다. 반면에 위안이 되는 거는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없어서 안 팔릴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IT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이렇게 지난 30년간의 역사로 또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지난 30년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기기는 계속 숫자가 늘고 그 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TV, PC 이 두 개는 항상 들고 다니시고요. 이 PC와 TV 플러스 태블릿 PC, 그 다음에 웨어러블, TV 정말 많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2015년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 계속 정체가 되면서 이 디바이스의 판매량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20년을 기점으로 이 디바이스의 성장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잡고 끌기도 한 것 같아요. 아마존을 많이 쓰고 넷플릭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집에 침대 위에서 우리가 세상과
그 소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IT 기기들 이런 것 때문에 기술 부재 속에서도 성장이 나타난다. 이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내러티브, 첫 번째 스토리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이렇게 기술의 한계 속에서도 틈새 기술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술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기술들, 이 짜투리 기술들이에요. 어떤 바로 기술이죠? 기판입니다. 네, 기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AMD 사장님이세요. 예, 리사수 박사님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반도체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네. 보세요. 반도체가 초록색으로 보이죠? 네. 실제로는 검은색이 반도체고요. 초록색은 기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도체입니다 하고서 딱 들고 오면은 검은색 막 그 사각형이 하나 딱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기판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반도체 크기에 비해서 기판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듯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왼쪽의 그림처럼 그 웨이퍼에다가 반도체를 찍게 되면은 중간중간 분량이 나와요. 네. 이 분량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잘게 쪼갤수록 분량을 좀 걷어내고 수율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게 쪼개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게 쪼개진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판의 크기가 커지고 기판도 비싸지고 있다. 그래서 기판은 반도체 미세화가 이제는 힘듭니다라고 인터뷰를 보면 볼수록 기판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실까요? 인텔의 지난 코멘 레이크라고 불리는 지난 반도체, 그다음에 올해 11월에 출시한 새 반도체가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네. 기판 크기가 커졌잖아요. 그러네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기판 크기 커진 거예요. 네. AMD가 내년도에 나올 이야기를 볼까요? 지노아라고 새로운 이제 반도체가 내년에 서버용으로 나올 텐데 눈에 띄는 건 그냥 기판 크기 커졌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네. 기판 크기는 계속 커질 거고요. 그 와중에 저희 종목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일수록 버는 돈에 비해서 싸다. 위에 있는 것일수록 버는 돈에 비해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원으로 묶을 정도로 한국 주식들만 다 할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거 내년 되면은 반드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네 가지 주식들, 대덕전자나 코리아서키트, LG노텍, 심텍 모두 여기에 반응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래는 주식들이 이제 글로벌 주식과 거의 비슷하게 갔어야 되는데 한국 주식만 유독 좀 막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메라 같은 건데요. 이게 DSLR 카메라를 그 핸드폰으로 옮기자가 그 커다란 중간 방향성이에요. 네. 근데 이거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광학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두께가 두꺼운 스마트폰은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쪼개져서 이 DSLR이 핸드폰에 이식되고 있어요. 네. 그 세 번째 카툭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넘기고요. 네. 이제 어레이 카메라라고 해서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가 나오고 있는 방향성이 지금까지의 방향성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경통을 옆으로 뉘인 다음에 잔망경을 통해서 나오는 카메라, 이게 원래는 20년도에도 들어가긴 했지만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더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특히나 23년도에는 애플까지 이렇게 누이는 기술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요 세 종목 LG노텍, 자화전자, 액트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틈새 시장입니다. 폴더블도 탄생 자체가 틈새예요. 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디스플레이가 기술의 혁신이 있을 거라면 홀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둘둘 말아 다닌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 이제 새로운 브렉스루가 나타났어야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급한 대로 접어서라도 써자. 요게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의 한계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뜰 것이다 라고 했고요. 저희가 3개월 전에 이 똑같은 언택트 컨퍼런스에서 파인테크닉스와 KH바텍을 추천을 드렸고 이 이야기가 폴더블 이야기가 유지되는 한 이 두 종목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 저희가 스마트폰 시장의 기술은 끝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디바이스의 기술이 끝났을 뿐이지 이 변화는 중심에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서버인데요.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성장 속도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작년보다 올해 21%가 성장을 했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26% 정도가 성장을 하는데요. 이 성장세는 점점 더 이게 당연히 증가하는 데다가 성장률 자체도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램의 빅그로스를 보게 되면은요. 원래는 30-40% 정도 성장을 하다가 2019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 아니 근데 웬걸 옛날 이제 한 번 혁신이 나온 이후에 실수요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그로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 데이터 센터와 빅데이터의 존재를 믿는다면 물론 삼성전자 포함해서 심텍이나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중소형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요 큰 사람이 소프트웨어고요. 네, 뒤에 네, 뭐가 딸려가네요. 뭐가 딸려가죠. 뭐가 딸려가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딸려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렇게 기술이 부재하고 안 될 때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이제 기운을 받아야 된다. 요 바로 다음에 저희 최민아 위원님께서 컨텐츠도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죠. 컨텐츠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드웨어가 안 될 때는 어쨌든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잡고 그걸 같이 갈 수 있는 하드웨어에 이제 탑승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또 가장 강력한 게 애플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애플이 3천조 시장으로 이제 애플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애플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은 소프트웨어를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iOS 플랫폼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 워치나 에어팟까지 사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네.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은 예거든요. 앞선 두 이야기는 굉장히 큰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원래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뭔가요? 디지털 트윈이나 옴니버스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줄게 라는 표현이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내년들에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성전자인 거예요. 네. 삼성전자 지난달에 사업부 이름을 바꿨어요. 네. 무선 사업부가 17년 만에 이름을 바꿔서 MX 사업부로 갔는데 이 MX의 X가 익스피리언스 해가지고 경험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경험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무선 사업부, 통신 중심에서 MX 사업부, 경험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전부터 원 UI,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애플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용자가 느끼는 접점만큼은 똑같은 경험을 주겠다라는 생각에 디자인부터 통일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소프트하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변화를 내년도에 특히 스마트폰 쪽에서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의 세 번째 꼭지, 우리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내년에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이 틈새 기술의 한계 속에서 나오는 틈새 기술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메타버스 이야기예요. 이 메타버스의 이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만 남았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시스템이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영혼을 담아서 메타버스 시장을 이제 들이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구글도 모바일 시장을 잡았기 때문에 메타버스까지 안드로이드 시장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갑자기 소프트웨어 업체가 된다고 해서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냐, 마이크로소프트냐, 엔비디아냐, 당연히 애플은 들어갈 거고요. 요 셋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의 시장을 잡게 되면 이게 향후 10년을 또 이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제목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네. 이 셋 중에 누가 메타버스를 잡을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볼 거는 다 디스플레이예요. 메타버스의 핵심은 다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가 메타버스의 속도를 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사용될 거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거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핸드폰 카메라로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은 한계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이제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디스플레이를 그죠.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손의 자유가 이제 무조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두 손 사용 없이 그냥 눈만으로 넘나들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디스플레이 혁신만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기점이 당연히 애플이죠. 애플이 22년 말에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네. 이 애플이 나오는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내년에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전에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2년 말 정도에 애플 메타버스 제품이 출시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정말 완성도가 높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 디스플레이의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항상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기적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드웨어 디자인은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특히 두 번째,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고투가율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왼쪽 그래프는 고투가율을 만든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고해상도를 만든 건데 이 고해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네. 메타버스 기기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안경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싸가지고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사되는 쪽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요게 딱 반도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브라운관 TV에서 LCD로 바뀌었을 때 반도체 기술을 흡수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경에 디스플레이를 넣으면서 또 똑같이 반도체 기술을 흡수할 거예요. 이거 맨 처음에 누가 만드느냐? 소니의 기술로 TSMC가 만들거든요. 다 반도체 회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이제 반도체 굉장히 잘하니까 이 디스플레이의 넥스트 레벨도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반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반전을 뭘로 확인하셔야 되느냐? 중국 스마트폰이 언제 오느냐 이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정명지 팀장님께서 중국의 반전,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경기 부양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경기 부양을 뭘로 할 것이냐? 중국의 IT 시장 굉장히 크거든요. 스마트폰은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스마트폰을 그냥 하염없이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바닥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메타버스. 이렇게 메타버스가 지난 2011년, 12년에도 한 번 사이클이 있었고 구글 글래스 완성도 안 좋았고요. 2015년, 16년도에도 한 번 사이클이 있었고 삼성 기어 VR 결국은 접었죠. 그리고 홀로렌즈는 잘 안 팔렸어요. 그 다음에 오큘러스 하나 남아서 21년도에 드디어 1000만 대를 돌파한 기대감으로 애플 글래스가 내년에 나오는데 요때 전후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전에는 투자를 하다가 그 후에는 투자를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애플 글래스 전에는 좀 들어갔다가 후에는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애플 이야기 하실 때 채팅창에 애플 글래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에 있어서 애플 글래스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2022년에 진짜 나올 수는 있는 건지 그것부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면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지도. 그러니까요. 이게 남들이었으면 안 믿었을 텐데 애플이 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믿게 되는 이런 구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언론사나 아니면 뭐 IT의 이제 흐름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품사를 가지고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사들이 애플이 준비하라는 그 요청이 더할 나위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출시할 가능성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만의 페가트론이 4분기부터 조립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면 내년 출시는 아무리 빨라야 11월 그리고 잘하면 내후년 3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 달 WWDC라고 6월 첫째 주마다 애플이 이제 미래 기술을 알려주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메타버스의 기대감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11월 때 정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2분기 말 정도부터 4분기 정도까지의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직까지 초절정 성숙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완성도를 한번 체크하고 다시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의 의심은 해볼 만하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주식 왜 안 오르나요? 사실 8만전자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8만전자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연초만 해도 이제 10만전자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나왔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언택트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 삼성전자 오르나요? 였고요. 아까도 제가 댓글을 계속 보는데 다른 분들의 세션 때에도 삼성전자 질문이 꼭 나오더라고요.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네, 단골 질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삼성전자를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짤막 광고를 드리자면 이제 월화수목금 고정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 4시마다 제가 출연하는 텍톡이라는 방송을 하고요. 네. 바로 어제 4시였죠. 저희가 내년도 22년도 IT 전망을 했어요. 그 전망의 제목은 상고하저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상반기 때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IT 주식이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정명지 팀장님께서 데자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 말을 쓸 걸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삼성전자 주식은 딱 작년 말 올해 초에 데자뷰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올라온 거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을 보면요. 미국 IT 주식은 너무 올라서 또 떨어질 것 같고 네. 그에 비해서 한국 IT 주식은 안 오른다. 그래서 네. 양쪽으로 다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은 복잡한 질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 합쳐진 거거든요. 미국 주식을 사야 될까요? 한국 주식을 사야 될까요? 랑요. IT 중에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야 될까요가 복합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IT 주식과 한국에 있는 IT 주식은 만드는 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미국 주식 굉장히 좋고요. 바로 전에 장윤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미국 주식이 내년 후년에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하나가 더 있죠. 미국 중에서도 어떤 IT 주식이 잘 될 것 같으냐. 근데 네. 최근 들어보면은 최근에 반도체로 갔다가 플랫폼으로 갔다가 가장 최근에는 다시 또 메모리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식 견고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주식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트렌드를 보게 되면 내년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플러스 내년에 메모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요 두 개의 안도감이 연말 연초에 큰 화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공통점, 교집합이 뭘지는 상상에 맡길까를 하다가 역시나 또 삼성전자밖에 없죠. 네. 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댓글에 내용이 아주 쏙쏙 들어온다라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쏙쏙 들어오는 만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죠. 저희는 여기서 이종욱 연구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